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연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부터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1교시에는 어떤 수업이 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1교시에선요. 주도주 대시세 전문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의 강세장, 시장의 중심에 있어야 돈을 번다 수업이 준비돼 있고요. 이어지는 2교시에서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백은비 선임연구원의 차이나 어느 것을 고를까요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또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또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닥권 종목을 집중 매수하면서 중장기적인 수익을 탄탄하게 챙겨줄 선생님 오늘 모셔봤습니다. 주도주 대시세 전문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오늘 이야기 나눠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녁 방송에서는 많이 뵀는데 이 머니클래스에 처음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 말씀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소개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매니저 한규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수업 주제 가져와 주셨어요? 요즘에 시장이 너무 좋죠. 맞아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 지수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상승장만큼 우리 개인들이 수익이 좀 많이 안 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제가 좀 파악을 좀 드릴 거고 그 원인 파악과 더불어서 여러분께서 올해 이 대세 상승장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서 노하우하고 그리고 종목군들까지 한번 여러분께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지수는 계속해서 가는데 네. 순환매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수익을 내기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수급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 수급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개인들은 매도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도 이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이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들이 랠리에서 소외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그냥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주식을 좀 막연하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지금 장이 좋은데 그냥 많이 올랐네. 사상 최고가 가보지 않았던 지수까지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빠지겠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감으로 곧버스를 잡고 하는 이런 형태가 아마 최근 강세장을 강세장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소외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그 코스피 차트 월봉 차트를 제가 한번 그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박스 제가 이제 녹색으로 긴 시간 동안에 박스를 한번 쳐놨습니다. 한국 증시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대세 상승장이 한번 있고 나서 그 후부터 무려 17년의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가 이제 1900에서 2200선까지 장기 박스권세가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2020년대 한 차례 강하게 올랐었던 데가 이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정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쵸. 경기가 살아나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시적인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던 그런 장세. 결국에 한국 증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17년의 기간 동안 경기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올해 4월 달 코스피 지수 정확하게 이제 2,300선 정도 저점 찍고 지금 3,400선까지 순식간에 올라갔는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슴에 딱 손을 얹고 보시고 또 계좌를 한번 보시면 내 계좌가 정말 참담하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 거의 열에 9.9명까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수익 내신 분들이. 그래서 이 원인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불확실성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맞아요. 그리고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돕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관세 전쟁,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이어지다 보니까 뭐 이러다 경기 좋아지는 거야라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다 중국의 저가 경쟁력도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죠. 네, 우리나라 그렇죠. 산업이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국 산업에 대해서 악재로 작용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 시장이 과연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도 이런 상태에서 투자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시장이 중장기로 가져가는 장인지 아니면 네. 치고 빠져나오는 장인지. 근데 치고 빠져나와 보니까 수익이 거의 안 나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 손실 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단타 치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역시 주식에 있어서 이런 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시장에 있어서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네. 내가 이 장에서 과연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단타를 계속 치고 갈 것인가 아니면 좋은 주식을 끌고 가면서 대세 상승장을 느낄 것인가 즐길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일단 이 강세장에서는 단타 트레이딩 매매를 하셔도 수익이 나신 분들은 나세요. 나시긴 나시는데 네.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코딱지만큼 조금 수익 납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죠. 그렇죠. 보통 이제 대세 상승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100% 이상 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계좌가 10%, 20% 많이 나봐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나중에 지수가 꺾이면 계좌가 바로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 지금 이 시장은 대세 상승장은 바로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비근한 예로 보시게 돼도 지금 은행주와 증권주가 올해 초부터 저점 찍고 들고 있으면 거의 200%가 수익이 났죠. 그렇죠. 반도체도 늦었지만 지금 강하게 좀 치고 가는 모습이었고 원전주, 뭐 전력기계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 가져가게 되게 되면 거의 뭐 1000% 올라간 종목도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분명하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대세 상승장에서는 좋은 주식과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겠고 그리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그렇습니다. 대세 상승장은 항상 주도주가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도주는 별로 없었어요. 올해 그 1분기 정도까지는 그동안 뭐 이제 방산주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가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네. 주도주다라기보다는 성장주로서 간 것이고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주도주는 뭐라고 할까요?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금융주, 지주사 그리고 은행주, 증권주 같은 금융주들입니다. 정책주로서 올라갔던 종목들이겠죠.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는데 자,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세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시장의 중심을 지켜라. 내가 단기로 갈 것인지 중장기로 갈 것인지. 일단 대세 상승장에서는 단기보다는 중장기가 맞다라는 거. 그리고 핵심적인 주도주가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 주도주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하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나서 중장기로 승부를 걸어야만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네. 핵심 주도주 그래서 어디로 봐야 될까? 이 주도주를 좀 어떻게 선별해야 돼요? 이 주도주를 선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해놓으시면 네. 평생 써먹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 두시는 게 네네. 좋을 것 같고요. 경제가 좋아지면서 업황이 좋아지는 섹터들 이런 종목이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최근처럼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죠. 이 그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자 하는 이 정책은 절대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에요. 미국 증시를 보시더라도 미국은 지금 항상 매그니피센트 7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연례 행사처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일일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이러한 주저하는 정책은 바로 이런 미국 정책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도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듯이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신정부에서 전개하고 있는 이런 주저하는 정책은 정말 장기적인 호재로 보셔야 돼요. 얼마나 장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입니다. 이 평생? 주시장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하나의 정말요? 이슈가 되는 것이겠죠. 지금 뭐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메리츠 증권 같은 종목들, 네. 메리츠 지주 같은 종목인데 그런 종목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예예요. 그런 종목이 자사주를 사고 자사주를 바로 소각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 종목은
정부 정책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올라간 것이고요.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정책을 이제 지속적으로 단행하기 때문에 이 주가의 상승세는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세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일단 포커스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삼성전자나 반도체주가 올라가는 것도 일단 주목은 하긴 해야 되지만 네.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맞는 종목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실질적인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도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이것도 제가 그림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그림 보시게 되면 종목 비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코스피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고요. 그 밑에가 이제 KB금융 은행주죠. 밑에 이제 한국금융주죠. 증권주. 세 번째가 삼성물산 지주사. 마지막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맨 마지막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얘는 올해 전에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성장 가치라는 바로 이제 방산이라는 성장성을 바탕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얘는 시장하고 무관하게 올랐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올리긴 올랐는데 지금은 상승 탄력이 완만했죠. 그동안 많이 올랐기 그렇네요.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대신에 위에 있는 KB금융하고 한국금융주 삼성물산하고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같이 움직이네요. 그렇죠. 저점에서 찍고 올라가는 시점도 똑같죠. 네. 그리고 상승 기울기도 똑같고요. 올해도 횡보세를 기록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지금 금융주와 지주사의 행보입니다. 바로 코스피 지수의 방향과 같이 궤를 하고 있는 것이 이들 종목이고, 이들 종목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방향성을 갖추고 같이 움직이는데 작년 초반에 은행 증권주 올라올 때 어떻게 올랐습니까? 아주 그냥 뭐 야금야금 올라가죠. 네. 근데 올라가는 폭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러다가 야금야금 좀 올라가다가 꺾이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감이 있었죠. 못 맞아요.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때도 주도주를 놓친 건데 일단 앞에서 주도주 형태를 보였던 종목은 그 다음에 또다시 주도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주도주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두 번 2차 랠리도 지금 신고가 경신에 나서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들 종목이 앞으로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핵심적인 주도주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은행주, 증권주, 그리고 지주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되겠죠. 지금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이제 조선, 방산, 뭐 전력기기, 원전, 엔터 이런 섹터들은 어차피 업황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고 강세장이기 때문에 네. 업황이 좋은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이제 방산주라든가 전력기기 이런 종목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제한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권, 은행 그리고 지주사 쪽이 실질적인 이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쪽도 좀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이쪽이 움직인 거잖아요. 상법 개정이 되면 세론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잘 갈 수 있는 그렇지 거예요.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그 정부 차원의 주주환원 정책과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책 자체의 그 목적이 뭐냐면 지금 한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 대비 너무나 소외됐거든요. 네. 그렇죠? PBR 자체를 그 펄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10배 미만 종목들, PBR 1배 미만 종목들이 너무나 많고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은 PBR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배 이상까지 주가를 좀 땡겨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 그런 주가 관리 차원의 어떤 주주환원 정책을 단행해라라는 것이 목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금융주들과 지주사 같은 종목들은 PBR 자체가 1배 미만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유럽이라든가 동남아 국가들을 보더라도 PBR 1.5배 이상인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종목군들의 경우는 여전히 뭐 금융주들, 은행주들은 PBR 뭐 아직도 0.6배, 7배, 증권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주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주사 자사주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자사주를 매각이 본격화되게 되면 시세 분출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죠. 네. 그것이 만약에 법제화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이 더 본격화됩니다. 의무화기 때문에. 네. 의무화기 때문에 자사주를 팔게 되면은 결국엔 가지고 있는 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주가는 그때부터 더 갑니다. 지금은 야금야금 올라가고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씩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아요. 만약에 상법 개정안이 법제화되는 것이 어느 정도 눈에 띄게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아마 이들 종목의 반등은 더 탄력화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뭐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앵커님이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무서워서 못 사겠다.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겠지 이런 건데 주식은 그게 아닙니다. 결국에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가는 것이거든요. 주가가 지금부터 뭐 5배, 10배가 올랐더라도 여전히 저평가됐고 더 갈 수 있는 기업 가치를 가지면 주가는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주도가 증권주 같은 게 여전히 퍼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여전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더 갈 수 있고요. 정책 자체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과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정책은 지금 상법 개정안 중에서 가장 강력한 또 증시 주주환원 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 재료가 만약에 이제 법제화되게 되면 한국 증시 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가능성도 네.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을 보고 중간에 잔파동을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시장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 어디를 봐야 될지 너무 궁금해요. 종목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연말 증시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부터는 놓치면 안 돼요. 올해 초반에 지수가 이제 2,300에서 저점 찍고 올라올 때는 정말 지주사하고 은행주, 금융주들은 정말 17년 동안 박스권 장세가 나올 때 거의 시세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별로 주목을 안 했던 맞아요, 섹터입니다. 맞아요. 그런 섹터가 순식간에 올라다 보니까 잡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확인된 겁니다. 2차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얘네가 주도주였고 이제는 얘네들도 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최근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다 보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왜 나는 네. 반도체 없을까 아주 맞아요. 가슴을 치고 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났습니다만 이들 반도체 섹터들의 주가 반등은 이미 성장성이라는 내년까지 실적 호전이라는 재료가 저는 거의 한 7, 80%는 반영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반도체 сек터들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접근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고요. 그래요. 또 이미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이미 뭐 SNS테크라든가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기 전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 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서 대응해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쪽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 정도만 대응하시되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한번 제가 보고 네, 봐주세요. 반도체만 잠깐만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는 여기 지금 신고가를 기록한 상태도 오늘 약간의 음봉이 나온 상태인데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주가가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곧바로 안 갑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주가가 재반 이동 평균선과 이격도가 커지고 여기서 60일선 지지받고 올라갔죠. 대체적으로 한 21일 평선까지 기간 조정이라든가 눌림이 좀 지우고 나서 또 한 번 반등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 목표가를 이제 9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9만 원. 그 정도까지는 가더라도 대체로 8만 5천 원 선에서 9만 원 정도가 이제 그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변동성을 가지고 조금은 더 올라가더라도 정말 그 매물 압박도 많이 받으면서 변동성이 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쪽은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추가적인 반등을 통해서 트레이딩 매매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8만 5천 원 상단 정도까지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하이닉스는 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폴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를 하게 되면 하이닉스의 실적 영업이익 증가세가 감소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HBM 퀄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삼성전자보다는 그 하이닉스보다는 HBM 그 판매 단가를 낮출 거예요. 네. 그리고 캐파가 큽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자체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제가 보기에는 뭐 40만 원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30만 원 후반 정도가 고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얼마 보게 안 되면 남았네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은 반도체를 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조금 보시되 트레이딩 전략으로 하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런 가운데 역시 그렇다면 또 돌고 돌아서 역시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오는 것이겠죠. 정부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공약을 내놨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4,000포인트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요? 정부의 이 주주환원 정책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너무 강력해요. 강력하고요. 플러스 이제 정부 정책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네.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경기를 좀 부양을 시켜야 됩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뭐 또 다시 2차 쿠폰도 뿌린다고 하고요. 여기다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고
정부에서 지금 현재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종 규제책, 거미줄 규제를 정말 걷어내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증권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거예요. 길게 보게 되면 증시는 그렇게 상승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고 정부 정책까지 플러스가 되게 되면 증시는 중장기로 5,000포인트. 제가 보기엔 이번 정권 내에서 5,000포인트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책 때문에 한국 증시도 뭐 대만 증시라든가 내지는 뭐 이제 미국 증시 네. 그리고 일본 증시처럼 중간에 잔파동은 나오더라도 경기가 급격하게 꺾이지 않는 이상은 장기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증시도 중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장세가 안 좋아가지고 맨날 트레이딩 매매만 했지만 맞아요. 이제는 중장기 매매를 통해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요 역시 이제 정부의 이제 그 양도세 대주주 기준 55가구 자사주 소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이 추진이 되게 되면 또다시 지주사 그리고 은행주, 증권주, 넓게는 보험주까지인데 보험주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주사와 은행주, 증권주가 또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쪽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저도 한 17년 동안 박스권 장세가 나올 때 지주사라든가 은행주들을 추천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관심도가 좀 적었죠. 너무 무겁죠. 네. 너무나 저평가는 건 맞는데 맞아요. 주가가 안 갑니다. 자, 그런데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상승장을 우리가 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를 좀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 더 봐도 될까요? 네, 빠르게 한번 네, 볼까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그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그 선 차트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네. 밑에는 이제 ETF 종목인데 지주회사 타이거 ETF, 두 번째가 이제 은행 코덱스 ETF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 코덱스 ETF, 그리고 보험 코덱스 ETF인데 보시면 코스피 월봉과 이들 그 그림 자체가 모두가 똑같습니다. 모두가 일시적으로 사상 최고가 경신했다가 약간 눌림을 주고 다시 반등이 시작되는 모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상승과 더불어서 ETF를 추종하는 보험주, 은행주, 증권주 이들 섹터가 모두 코스피 지수하고 방향을 똑같이 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죠. 결국에 이들 종목도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또 한번 확인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뭐 여전히 지주사, 은행, 증권주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 섹터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만 지금 더디고 답답하지만 이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초반에 야금야금 올라올 때 정말 힘들었었죠. 네. 매일매일 보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잡아놓고 한 일주일 내지는 한 달 후에 시세를 보시고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잡아놓고 가시는 게 시장의 중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한 이 매니저님의 팁은 증권, 은행 그리고 지주사 쪽을 꼭 주목해 봐야 된다. 투자 중심을 명확하게 설정해 봐야 된다였는데 이 안에서 종목을 어디를 봐야 될지 못 들었어요,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좀 오랫동안 설명 들어볼 수 있어요? 자, 종목은 뭐 한 번 더 잠깐 언급 드릴까요? 그리고 종목이요? 네. 시간 관계상 좀 힘들 그럴까요? 것 같은데 네. 어디로 가면 들어볼 자, 수 있어요? 제가 이 종목은 이제 이 시장의 주도주 섹터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 좀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무료 방송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에서 엠뱅골드 한규수 검색하시게 되면 네이버 밴드에다가 무료 방송 녹화를 해놨고요. 그 안에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도주, 말씀드렸듯이 은행과 증권, 보험주 중에 탑픽과 대장주들을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번 2차 상승세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가를 위해서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같이 나누는 뭐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권, 은행 그리고 지주사 안에서 한규수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네이버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중국 시장으로 눈을 좀 돌리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도 있고 또 AI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의 진전 모멘텀까지 좀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외 시장은 어디에 눈을 둬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중국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전문가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2교시에서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백은비 선임연구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 오늘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매크로를 담당하고 있는 백은비입니다. 네, 매크로를 담당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좀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 주실까요? 전반적인 이제 중국 경기라든지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중국 증시가 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조금 익숙하진 않거든요. 오늘 낱낱이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럼 현 시점 중국 증시가 어떤 좀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해 종합지수가 10년 만에 또 최고치를 보였다라고 하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개미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 이런 건 좀 많이 들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상해 종합지수에 이어서 홍콩 항생지수도 4년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순매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 그동안 글로벌 증시에서 중국이 엄청 부진했었거든요. 21년도 이후로 거의 4년간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들 아시다시피 사실 미국 증시는 굉장히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각광받았죠. 네, 상대적으로 중국이 좀 소외되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작년 9월 달쯤에 이제 중국 정부가 정책 패키지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중국 경기를 확실하게 부양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한번 증시가 확 올랐었고요. 그 뒤로 이제 올해 초에 딥시크 라는 굉장히 알죠, 빅 알죠. 뉴스가, 네. 빅 이슈가 나타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좀 중국이란 나라가 있었지 참 얘네가 생각보다 좀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관심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나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다시 또 주춤해졌다가 5월 달에 또 한 달 만에 이제 합의에 성공을 하면서 다시 이제 증시가 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딥시크로 다시 한번 좀 미국을 때렸었잖아요. 네. 우리는 가격만 싼 게 아니고 우리도 너네 기술력 따라잡을 수 있다. 근데 플러스 알파로 가격도 싼 거다. 이렇게 한 대를 때렸다가 살짝 무역 합의 때문에 주춤했다가 이게 잘 될 거야 하면서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거군요. 근데 오늘 경기도 한번 짚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중국 증시가 잘 가고 있는데 경기는 좀 안 좋다라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좀 실물 경제 지표라고 하죠. 서베이 데이터 말고 실물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뭐 고정 자산 투자 이런 애들은 다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증시가 좀 못 가기 마련인데 왜 이렇게 반대로 가면서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21년도 이후에 중국 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히려 이게 역설적으로 중국 정부가 되게 대규모 부양책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랑 주가의 괴리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 이유 중 하나로 또 이제 원래 중국인들이 보통 예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거의 위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의 지금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낮추고 지준율을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경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돈을 빌리지 않고 돈을 쓰지도 않고 예금에 지금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가득가득 쌓아놓고 뭔가 이렇게 유동성 함정에 이게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경기가 못 살아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그래서 이제 기관이나 개인이나 그래도 어쨌든 투자는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금 금리를 받던지 아니면 채권에 투자를 하던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금 금리도 1% 미만까지 떨어졌고요, 중국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21년도에 중국이 되게 강력하게 규제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후로 계속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고, 채권 같은 경우도 22년도를 기점으로 중국 경기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계속 금리가 빠지면서 오히려 이제 채권에서의 더 추가 수익을 발굴해내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주식이 좀 눈에 띄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나 뭐 개인들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7월부터
많이 몰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중국이 이제 정치국 회의라는 걸 진행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상반기 경기를 토대로 이제 하반기 정책을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말을 해주는 회의입니다. 근데 중국이 원래 그동안은 이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을 일구어 왔다가 이게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런 한계치에 봉착한 상황이거든요. 중국도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많이 확대가 됐고 그래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21년부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는 좀 줄이고 이거를 이제 미국과 같이 주식시장 혹은 채권, 예금 이런 데로 다변화하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강력했는데 그게 또 7월 정치국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강력하게 이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경제 지표가 잘 안 나왔지만 이제 좀 앞으로 잘 갈 거다라는 기대감에 중국 증시가 쭉쭉쭉쭉 올라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닥친 미래도 궁금한데 4분기에도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쭉 올라줄까요? 증시 자체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 다른 건 안 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경기 지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네. 일단 7월 달, 8월 달 시장 예전치 하회하면서 되게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사실 하반기에도 경기 둔화 압박 자체는 계속 심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 게 뭐 그렇게 급격한 둔화 혹은 침체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 정부가 올해에는 진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력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3월 달에 중국이 양회라는 것을 통해서 올해 한 해 동안 중국이 GDP 성장률을 얼마를 할 거고 우리가 재정 지출을 얼마를 쓸 거고 이런 목표치를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살짝 회의 같은 거죠. 네, 지방양회도 맞습니다. 따로 있고 네. 또 통합으로 하는 것도 따로 네, 있는. 그건 완전 통합으로 하는 건데 전체적인 올해 한 해의 목표치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중국이 원래 그 재정 적자율을 GDP의 3%를 딱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해두고 이걸 잘 넘기지 않습니다. 네. 보통 경기가 되게 급격하게 둔화가 된다 싶을 때 10월 달쯤에 추가 부양책을 발표를 해서 이제 재정 적자율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중국이 GDP의 4%까지 재정 적자율을 기록을 하겠다라고 연초부터 선언을 했거든요. 감안을 하고 있겠다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재정 지출 규모 자체도 되게 높고요. 7월 기준으로는 이제 지방 정부의 특수채,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쓰는 그런 자금들을 마련하는 채권의 그 목표치 대비 발행량이 지금 6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반기에 더 쓸만한 재정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반기에 중국 GDP가 5.3%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한 해 중국의 성장 목표가 5% 내외이거든요. 넘겼네요. 네, 상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미 많이 초과 네. 달성을 해놨기 때문에 하반기에 굳이 사실 추가 부양책을 쓰지 않아도 5% 내외 정도는 달성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근데 이것도 사실 지켜봐야 알겠지만 네. 9월 달 이후에 이제 3분기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더 많이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10월 달에 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도 10월까지는 남아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는 계속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남아있는 기대감은 10월까지는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또 9월에 지표가 나오는 걸 열어봐야 이제 앞으로 추가 부양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알 수가 있는 거군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서 갑자기 팍 낮아져 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흔들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지표 자체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홍콩 증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도 10년 만에 최고치, 홍콩 항생지수도 4년 만에 최고치라는 말을 앞서서 언급을 하고 시작했는데 사실 중국 증시 하면은 뭔가 되게 확인해야 될 게 많다라는 생각이 저는 막연히 있었거든요. 상해 종합지수랑 홍콩 항생지수도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홍콩은 되게 글로벌적으로 개방된
개방된? 네, 저희가 딱 뭐 미국이나 이런 거 할 거 없이 되게 개방된 금융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이고 되게 접근하기 힘든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중국인들만의 투자 필드고 네, 홍콩 상대적으로. 상생지수는 좀 열려있는. 네. 그러면 홍콩 증시가 잘 간다라는 건 두 증시 둘 다 잘 간다라는 건 안쪽에서도 활발하고 바깥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두 증시 모두 잘 가고 있고 기대감도 좀 비슷하게 가져가 보면 될까요? 네, 왜냐하면 홍콩 증시는 네. 일단 경기 자체는 중국을 더 많이 타고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좋아야 홍콩 증시도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또 유동성 관점에서는 홍콩 같은 경우는 달러 페그제를 쓰기 때문에 또 달러의 연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기가 조금 더 어려운 증시 흐름이네요. 내부적인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외부적인 흐름에도 네, 영향을 맞습니다. 받는. 그러면은 이게 또 여쭤보고 싶었는 게 오기 전에 공부를 막 이렇게 하고 왔는데 뭔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A주가 있고 B주가 있고 H주가 또 따로 있어요. 저희가 오늘 수업의 부제도 A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준비했던 저희 작가님이 열심히 써주신 다음 질문이 요즘 흐름을 좀 파악해보면 중국에 있는 본토 기업들이 외국인들에게 투자가 열려있는 홍콩 항생지수에 IPO를 한다. 이런 토픽을 또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요 전에 A주, B주, H주 요걸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A주는 중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A주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네. B주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A주보다는 제한된 그런 거래가 돼 있는 B주가 있고요. H주는 이제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H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A주나 B주에 있는 주식들이 H주로 다시 한번 상장을 한다. 네. 이런 흐름인 거죠? 맞습니다. 이런 흐름은 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계속 증시가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국 당국이 23년도 하반기부터 IPO 속도 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의 공급이 많아지면 하방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 공급을 제한한다라는 정책 이거든요. 좀 덜 풀게 하려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 IPO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첨단 내가 뭐 반도체를 하고 AI를 하고 뭐 제약 바이오를 하고 뭐 이런 기술이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사실 중국 IPO 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 되었고요. 반면에 홍콩 같은 경우는 IPO를 조금 더 활발하게 좀 진행하는 쪽으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 기업들이 사실 중국 본토 시장 말고 추가로 자금 조달을 하고 싶을 때는 사실 미국에 많이 상장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많이 상장된 네, 기업들도 뭐 알리바바도 많잖아요. 그렇고 뭐 다 이제 미국에 많이 상장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뭐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이 생기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도 못 가고 미국도 못 가고 상대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홍콩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미국도 못 가고 중국 내부에서도 좀 되게 까다로운 상태에서 중국 안에 있는 홍콩 증시로 들어간다면 외국인의 자금이 좀 들어오기도 쉽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IPO 자체는 홍콩에서 한 번 더 하자 이런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중국에서 많이 IPO하고 있고 지금 이슈가 되는 기업들이 사실 외국인 투자가 불가한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 아예 안 이제 되는 종목이요? 커창판이나 뭐 창업반이나 이런 데 상장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 불가한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추가로 자금 조달을 하려면 사실 홍콩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홍콩에 한 번 더 상장을 해서 돈을 끌어오자. 그렇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CATL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리튬 관련 기업이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만드는 회사인데 얘가 사실 창업반에 상장되어 있던 회사거든요. 근데 얘가 사실 저희가 개인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얘를 사고 싶으면 아예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샀어야 ETF를 했어요.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기업이 올해 홍콩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홍콩은 개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CATL 자체도요? 네. 근데 제가 중국 기업의 CEO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겠어요. 이게 발붙일 데도 없고 미중 갈등이 불거진 데도 꽤나 장기화되어 있는데 이제 중국 증시는 잘 가고 있는데 우리는
돈을 써줄 데가 없으면 네. 바로 달려가고 싶긴 하겠네요. 홍콩의 IPO까지 한번 짚어봤는데 그러면 앞서서 말씀을 해주실 때 IPO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살짝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얼마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럼 그 안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섹터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뭐 사실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네. 유동성이 끌어올리는 장세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약간 세부 업종이 이제 순환매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아, 여기저기 옮겨가는. 네. 그래서 유동성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3가지 정도를 볼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가지로 딱 추격해 주시는 건가요? 일단 첫 번째는 금융 섹터고요. 금융. 네. 일단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다 보니까 보통 주식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제 증권사가 가장 많이 수혜를 받거든요.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유동성 흐름을 살펴보면 사실 상반기에는 금융주가 되게 많이 갔습니다. 배당도 많이 해주고 이렇다 보니까 경기도 안 좋고 약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뭔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실적도 잘 나오고 배당도 많이 해주는 그런 금융기업들을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사실 7월 달 들어서는 이제 중국인 자금들도 약간 테크 쪽으로 많이 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7월, 8월 달에는 금융섹터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금융섹터에 좀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소비입니다. 소비재 단이요? 네. 일단 중국이 올해 가장 최우선 과제가 내수 진작이거든요. 워낙에 좀 사실 심각한 네, 여러 가지 정책을 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비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 중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상반기에는 중국의 소비 지표도 봤을 때는 그 이구안신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익숙한 이름이긴 네, 하네요. 내가 헌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사면은 내가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게 가전이랑 자동차랑 일부 이제 그러니까 소비전자 제품들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 소비 그런 관련된 지표들이 증가율이 되게 좋았었는데 이게 또 상반기에 너무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 조금 또 둔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국이 다시 또 선회를 한 게 이제는 이런 내구재 중심의 소비 진작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의 소비 진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일단 5천억 위안 규모의 재대출을 신설을 했고요. 사실 이걸 어떻게 쓰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었는데 어제 또 서비스업 관련된 내수 진작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5천억 위안을 이제 서비스업 하는 그런 공급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서비스업에 포함되는 업종은 이제 외식이라든지 여행, 뭐 엔터, 문화, 스포츠, 게임 뭐 이런 게 되니까 하반기에는 그런 서비스업 관련된 소비 그런 쪽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금융이나 소비 섹터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보면 좋을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은 테크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봐야 하는군요. 네, 어쨌든 미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어쨌든 선두 기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견줄 만한 게 사실 중국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주가는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못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테크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 중에서도 AI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AI 밸류 체인 중에서도 보통은 하드웨어 관련된 뭐 반도체라든지 뭐 PCB라든지 뭐 광모듈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업종 위주로 상장이 많이 되어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뭐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 이런 빅테크 그런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A주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홍콩에서는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가지 섹터를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금융과 소비재 단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고 중장기적으로는 AI 관련주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지난 교시에 나왔던 분께는 미국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의 알리바바가 자체적인 AI 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해서 미국이 약간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그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요. 그 기술이 AI 칩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AI 칩을 생산했다고 해도 다른 기술도 필요하다라는 말과 함께 미국은 그래도 굳건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남겨주셨거든요. 누군지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선생님은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알리바바가 워낙에 물론 오라클이 그걸 좀 잠재워 놓긴 했지만 한창 흔들었었잖아요. 우리도 이제 싼데 자체적인 AI 칩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너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알리바바가 미국을 좀 이렇게 눕히고 쭉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선생님은?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이 워낙 뭐 그런 첨단 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뭐 이런 걸 워낙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거를 넘어서는 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네. 어쨌든 중국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해내고 있다. 그렇죠. 딥시크도 사실 아무도 예상 사실 아무도 예상 못하고 아무도 절대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파장이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되게 2017년부터 이런 테크에 대한 기술을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을 하고 있고 인재도 많이 끌어오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앞으로 를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AI 기술에서도 뭐 첨단 기술까지는 어렵지만 어쨌든 네. 그 격차를 미국과의 격차를 굉장히 빠르게 줄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딥시크라는 건 이게 뭐야 하고 나왔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쭉 중국이 이런 모멘텀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장기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종목 이야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촬영일 기준으로 일주일간 여기서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선강통, 후강통. 공부하다 죽을 뻔했어요. 이 종목들에서 기관의 순매수 10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이전에 이 선강통, 후강통이 뭔지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시장은 외국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 아무거나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있는 종목이 이제 선강통, 후강통이라는 종목이고요. 이게 이제 중국이 그 2014년도에 홍콩을 통해서 중국을 투자를 하는 거를 그 길을 뚫은 게 선강통, 후강통인데 그 중에서도 후강통은 상해에 상장된 주식들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후강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강통은 이제 선전에 상장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선강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선강통이랑 후강통에 포함되는 종목만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국이 이제 주기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토대로 조금 상대적으로 뭐 덩치가 있거나 아니면 안정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이제 이 종목으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뭐 기관들 중에서 어떤 그런 이런 후강통, 선강통 종목들 중에서도 기관들이 어떤 걸 많이 샀는지를 이제 제가 나열한 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강통 종목으로 먼저 가져와 주셨군요. 항생지수를 역시나 좀 항생지수, 상해 종합지수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군요. 네,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다 하드웨어 AI 안에서도 하드웨어. 네. 그러면 하드웨어 안에서는 그럼 선생님이 제일 눈여겨보시는 하드웨어 섹터는 어디예요? 종목 안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여기 지표를 보시면은 이제 688로 코드가 시작되는 게 있는데요. 이 688로 시작되는 코드는 또 외국인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투자를? 저희는 그래서 이제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통해서 밖에 할 수가 없고 근데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기업이 이제 하이공 이라는 기업이랑 이제 캠브리콘이라는 기업인데요. 캠브리콘. 네, 중국에서 AI 뭐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많이 불리고 있고 연초 대비해서도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그 밖에 종목들도 사실 뭐 기가 디바이스라든지 뭐 형이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도 사실 뭐 반도체, 뭐 PCB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이고 신비정보도 이제 AI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AI 관련된
하드웨어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순매수 탑10에 이름을 올린 종목들도 결국에는 AI, 그 안에서도 하드웨어였습니다. 정말 오늘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를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투자하기 진짜 쉽지 않네요. 투자하기 쉽지 않고 ETF를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우리 같은 개미들이 좀 살아남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아직까지는 완벽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까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중국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유익한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